지금부터 마지막 파트 4, 5G 이동통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방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 노트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추려서 특히 5G 시스템은 기존의 4G, LTE와 어떻게 다른가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5G는 어떠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자 하는지 그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어떤 주파수를 쓰느냐. 사실은 주파수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주과 단말 간에 이제 무선 액세스, 실제로 무선 구간에서 어떻게 전송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해서 실제 접속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무선 액세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이라 랜이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를 봐야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 보게 되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할 거고요. 일부 내용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G의 주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도 간략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5G 규격을 만들 때 맨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제 요구사항을 먼저 도출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요구사항이요. 네, 그래서 그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전체 절차,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표준화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규격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3GPP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UN 산하의 ITOR이라는 조직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ITOT와 ITOR이라는 두 개 조직이 있는데, ITON은요. 그 중에서도 ITOR이 이동통신 관련된 무선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표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확히 해야 될 거는 ITOR에서의 표준을 위한 활동과 3GPP 활동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자, 표준화가 일어나는 큰 흐름을 이제 조직 간에 이제 서로 상호작용과 흐름을 보면은요. 우선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기술 요구사항, 자, 이번에 4세대 또는 5세대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그러니까 비전이 필요한 거죠. 네, 어떤 용도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죠?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만들까 하는 어떤 비전, 그다음에 뭐 사용자 시나리오, 뭐 기술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기술을 이제 만들고 규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ITOR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비전을 통해서 비전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합의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G라고 그러면 5G에서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그죠? 예,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며, 그래서 그 용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 이제 국가 간의 합의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요청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조직 중에는 3GPP로 이제 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3GPP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모여서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고요. 그 마지막에 표준 규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기술 요구사항이 ITOR에서 만든 기술 요구사항이 제대로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하느냐? 그건 ITOR이 합니다. 그래서 3GPP에서 규격을 만들면은요, 그거를 ITOR에 다시 제출을 하고요. ITOR에서는 제출된 규격을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처음에 제시했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다 만족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확인해서 요구사항이 다 만족됐다는 판단이 들면은 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5G면은 5 이게 이 기술은 이 기술 규격은 5G 기술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때문에 5G 규격이다 하는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어주는 거,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OR의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규격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ITUR에서 만든 기술 요구 사항을 전제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ITPP에서 표준 규격이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규격은 다시 ITUR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승인하고, 그죠? 승인되면 그제서야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절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5G 표준 규격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ITUR에서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고 있고 어떤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삼각형이 바로 이제 5G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ITUR에서 제시했던 사용자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즈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유즈 케이스를 내놓습니다. 예, 여기 삼각형의 세 꼭지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enhanced 모바일,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hanced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이동 중에도 광대역으로 서비스하는, 그다음에 enhanced, 좀 더 진보된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동 중에도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동하면서도 우리가 높은 전송 속도를 가지고서 또 그다음에 또 많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사용자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이동 중에도 동영상도 자유자재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R, VR 같은 그런 안경을 쓰고도 이제 뭔가 사용자들이 뭔가 더 리얼하게 어떤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뭐 등등등. 그럼 제가 전에 홀로그램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전송 속도를 전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요구 사항이 한 20기가bps는 최대 피크 20기가bps는 전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요구사항을 뭘 제시를 하냐면요. 한 사용자당 100mbps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100메가라는 의미는요. 사용자가 이동할 때마다 전속도가 변하잖아요. 그죠? SINL이 변함에 따라서 채널 상태에 따라서 전속도가 변하게 되는데 변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한 사용자당 한 100mbps는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또 새로운 요구사항입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비전이죠, 비전. 이런 것들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용량이 크고 빠른, 그죠? 속도가 빠른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쪽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요. 로우 레이턴스입니다. 로우 레이턴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1ms, 지연 시간 1ms. 자, 여기서 1ms이라는 건요. 자, 우리가 딜레이를 얘기할 때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서, 그죠? 예, 전송하는데 그 패킷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레이턴시는요. 무선 구간의 레이턴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말기에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그래서 무선 구간에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패킷이 전달하는 데는 1ms의 딜레이를 겪었으면 좋겠다. 1ms 이내의 딜레이를 겪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예. 물론 이제 딜레이는 무선 구간의 딜레이뿐만 아니라 코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인터넷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사용자 단말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쭉 거쳐서 마지막에 끝단,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넷플릭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메일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최종단 간에, 그죠? 예, 실제로 패킷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단말수부터 제 끝단까지 도달하는 딜레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선 구간에서 딜레이를 일단은 1ms로 이제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뒷단의 딜레이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무선 구간 일단 기존의 LTE 같은 경우는 이 무선 구간의 딜레이 자체가 이미 길었어요. 1ms이라 수십 ms이 넘었고 수백 ms까지 가거든요. 이걸 1ms로 줄이는 게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래서 low latency communication 하겠다고, 또 하나가 여기 unreliab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ultra reliable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ultra reliable이라는 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다시 말해서 거의 보내면 깨지지 않고,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ultra reliable,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지연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것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URLLC 앞에 자만 따서요. URLLC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우리가 Enhanced Mobile Broadband를 앞에 자만 둬서 EMBB라고 얘기합니다. EMBB.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 얘기했고 세 번째 꼭지는 우리가 이제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이제 use case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여기 이제 URLC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가 뭐냐면은 자율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촉감을 전달한다든지 드론을 컨트롤한다든지 뭔가 지연 시간이 그죠 문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 지연을 겪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드론을 컨트롤한다든지 원격에 있는 로봇을 컨트롤한다든지 할 때는 그죠 예. 이 컨트롤할 때 컨트롤하는데 지연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어렵겠죠. 그죠? 실시간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예. 그래서 용도가 URLC의 용도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URLC를 이제 URLC라는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꼭지에 해당하는 이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은요.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은 글자 그대로 이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기기,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들고 다니는 장치가 아니라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장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설치해 놓은 이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공장에 뭐 어딘가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으면은 이제 공장에 여러 이제 기계들이 돌아가는데요. 기계 장치 로봇들이 이제 움직이고 하는데 그 로봇들을 제어하고 그 로봇들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뭐 주변에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뭔가 사람이 들고 다니는 단말기가 아닌 그죠? 예, 임의의 기계들, 예, 기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기계와 기계끼리 통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물류 창고에서 그 물류 박스 이제 여러 가지 박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스들마다도 전부 내가 정보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박스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수집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또 이동하는 차량들끼리 통신을 한다든지, 예, 뭐 그다음에 이 차량의 움직임들을 내가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사람하고 상관없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사물들, 그죠? 사물들 간의 연결성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물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물에다가 우리가 통신 수단들을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을 표현했습니다. massive. 그래서 기기와 기기 간의 통신을 하는데 그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massive.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장치들끼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로 연결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줄여서요. Machine Type Communication MMTC라고 부릅니다. Machine as Massive Machine Type MMTC.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꼭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 첫 번째 꼭지는 굉장히 빠르고 용량이 높은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앞에 EMBB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URLC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MMTC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요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5G의 비전이고요. 예.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예,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피크 데이터 웨이 최대 전송 속도를 20으로 하겠다. 20 저기 여기 보시면 피크 데이터 웨이를 20으로 하겠다. 20 기가비트를 하겠다. 그다음에 사용자당 100 메가비트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요구사항이고요. 그다음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LTE보다도 한 3배 정도 빨리 곱하기 3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본 숫자는 곱하기 3이에요. 스펙트럴 에피션시 3배 더 늘리겠다. 그다음에 이동 속도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동 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우리가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통신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예, 왜 그렇죠? 빨리 움직이면은 채널이 빨리 바뀌거든요. 채널이 빨리 바뀌면은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냐면 LTE 같은 경우는 우리 고속철에서 통신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고속철은 보통 250km, 350km 이 정도 봅니다. 350km 정도가 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현재 나와 있는 고속철 같은 경우.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속 500km까지도 달리는 고속철이 나올 거다. 그러면 더 빠른 속도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URL을 시작과 1ms 무수 공간의 딜레이도 만족해야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MMTC 얘기를 할 때요. 무수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내가 연결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무수히 많은 디바이스들이면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냐 했을 때 여기도 숫자 나와 있지만은 1제곱킬로미터당 그죠? 1km 바이 1km니까 1제곱킬로미터. 1제곱킬로미터에 100만 개 디바이스가 정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디바이스들이 뿌려져 있더라도 걔네들이 다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것들 10의 6승.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LTE에서는 그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을 접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10만 개, LTE에서 한 10만 개 정도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10배나 더 많은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가 있다. 예, 뭐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용량도 높여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TE가 만족해야 될 값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여기 연결한 것들이 이제 뭐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최대 전송 속도가 1GBps였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한 사용자당 한 10Mbps 정도 전송 줄 수 있었다면 이걸 20기가로 늘리고 100메가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예. 스펙츄얼 에피션시가 1이었으면 여기는 3이고 여기가 이제 3 정도 되죠. 그죠? 그럼 9 정도로 늘려야 된다. 3배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50km/h로 이동하는 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이제 500km 그죠? 500km/h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지원해. 이런 식으로 능력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죠? 예, 이게 이제 5G의 이제 기술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림은 일단 넘어가겠고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요 페이지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5G 성능 요구 사항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기가를 만족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4G보다도 한 3배 정도 대역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9bps/Hz 정도가 되고요. 사용자당 한 100메가 정도. 그다음에 지연 시간도 LTE보다도 한 10배 정도는 무선 구간에서 그래서 LTE에서 무선 구간의 지연 시간은 한 10ms 정도 돼요. 무선 구간이요. 예. 실제로 엔드 투 엔드는 수백입니다. 수백 밀리세컨이 되겠지만 무선 구간에서는 LTE는 10ms인데 여기서는 이걸 줄여서 10분의 1을 줄여서 1ms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성능 요구 사항, 기술 요구 사항을 이제 요약한 거고요. 네. 네, 일단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G 규격은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냐면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밀리스 8부터 시작해서 LTE 표준이 나옵니다. 그죠? 밀리스 8, 9, 10, 11, 12 쭉 해서 11, 14이 나오는 순간에 이제 LTE가 목표로 했던 1GBps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이제 5G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5 이제 릴리스 15부터죠. 릴리스 15부터는 뭔가 이제 그 전부가 다른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5G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축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LTE가 쭉 진화를 해왔는데 그 진화했던 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LTE의 에볼루션을 그대로 가져가는 축이 하나 있고요. 예, 축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백워드 컴패티블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백워드 컴패티블. 백워드 컴패티블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규격하고도 같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백워드 컴패 뒤로 같이 이제 백워드라는 거죠. 뒤쪽으로 그죠. 서로 컴패티블하다. 예, 이 얘기는 단말기가 있으면 이 백워드 컴패티블한 규격이면은 기존의 LTE 규격도 여기에 붙을 수 이제 있다는 붙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어, 그러니까는 호환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호환성을 갖는 거고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 이 네트워크는 진화했지만은 기존 단말기도 갖다 붙을 수 있지만 새로운 단말기도 붙을 수 있는 서로 호환성을 갖는 이제 그런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non-backward compatible하다는 얘기는요. 호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new. 예.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에볼루션이 아니고 새로운 거. 여기는 그래서 에볼루션이고 하는 new rat이라는 건 radio access technology를 얘기합니다. radio access technology. 그러니까 이제
무선 구간의 기술이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합의가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동안 하는 기술 다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자 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냥 그전에 거와 호환성을 갖도록 가자 하는 두 축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두 개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두 개 다 하자. 이게 이제 현재 5G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TE 에볼루션과 New Radio Access Technology를 두 개를 플러스 합칩니다. 이게 합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지만 기존의 에볼루션과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이게 두 개가 서로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 인티그레이션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로 합쳐졌다는 표현보다는요 두 개가 이제 서로 결합이 된다는 의미, 두 개 다른 게 결합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5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5G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5G 규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NR 규격이라고 얘기합니다. New Radio. 그래서 새로운 규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었는데 새로운 규격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규격과 호환성을 갖는 규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두 개가 공존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주파수를 얘기를 할 때 여기 6기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6기가 밑으로와 6기가 위로, 그죠? 빌로 6, 어버 6로 둘로 우리가 주파수 할당을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6기가 이하에서는 백워드 컴패티블한 규격을 만들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기가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가 6기가 이상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이제 특성이 다르거든요. 높은 주파수로 가게 되면은 채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리고 이제 높은 주파수로 가기 때문에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더 빠른 속도의 규격을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기술까지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3GPP에서는 이제 윌리스 15부터요. 윌리스 15부터는 이제 이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의 규격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것도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망 구조를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새로운 이제 규격을 가지고 망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쓰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이미 쓰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망을 깔게 되면 단말기 다 바꿔야 되거든요. 4G 단말기 쓰던 사람, LTE 단말 쓰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 5G 단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공존을 해야 되고요. 이제 기존 4G와 5G가 이제 공존하고,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4G망이 존재하지 않고 5G망만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렇지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두 개 망이 공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도 LTE 단말기도 존재하고 5G 단말기도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5G 단말이 새로 나타나면요, 만들어지면 이 5G 단말기는 LTE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우리가 구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망이 처음부터 5G 네트워크가 다 깔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일부 지역에는 5G,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5G가 이제 망이 깔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5G 단말기를 샀는데 얘를 들고서 움직이는데 5G 단말이 다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5G 단말이 없는 데서는 접속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G 네트워크가 안 깔려 있는 데서는 5G 단말기가 접속을 못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우리가 단말기는 일단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단말기는 5G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4G 기술도 들어가 있는 단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는 4G 네트워크에도 접속이 되고요. 5G망이 안 깔려 있어도 기존에 깔려 있는 4G 네트워크로 접속이 되고, 또 5G 네트워크 있으면 5G도 접속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양쪽의 네트워크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5G 네트워크가 다 깔리지 않았을 때는 4G와 5G가 같이 아주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이제 듀얼 커넥티비티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단말기가 5G 4G 망방 지금 현재 이제 단말기가 잡을 수 있는 게 주변에 4G밖에 없으면 4G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4G도 잡히고 5G도 4G는 당연히 잡히겠죠. 4G는 어디에서도 다 잡힐 수 있도록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깔려 있으니까 망이. 근데 4G만 잡히는 게 아니고 5G도 깔려 있어 주변에 보니까. 그러면 양쪽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양쪽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 듀얼 커넥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그림에서 예시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LT, 4G의 LT와 5G의 NR이죠. 제가 NR이라고 그러면 뉴 라디오, NR이라고 얘기하면 5G 규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5G 규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5G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 5G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 5G 같은 NR 규격, 이 NR 규격은 주파수가 이제 NR 규격을 사용하는 건 5G 주파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T는 4G 주파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주파수가 두 개가 다르죠. 이 단말기는 이제 4G와 LT를 다 잡을 수 있는 단말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5G 기지국이 커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단말기는 지금 어디 위치냐면 여기 이제 큰 셀 있죠. 이 큰 셀은 LTE가 커버하는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단말기는요. 여기 있는 단말기는 양쪽으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영역이 큰 셀에서 이걸 이제 LTE라고 얘기하면요. 얘는 이제 F1이라는 주파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이 작은 거를 5G라고 하면 5G가 사용하는 주파수 F2를 이제 얘기하면 F2로도 받고 그래서 데이터를 F1 주파수로도 받고 F2 주파수로 받아서 양쪽으로 다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듀얼 커넥티드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개념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망 구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LT망이 있고요. 여기 NR망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NR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게 기존의 LT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의 코어망이 있습니다. EPC라고 우리가 불렀죠. Evolved Packet Core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NR은 5G는 5G의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5G의 코어 네트워크를 다 까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투자비 많이 들어가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망을 깐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게 특히 전국에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런 네트워크를 깐다는 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기존에 있는 LTE의 코어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EPC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기지국하고 단말하고 연결할 때만 5G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코어라고 초록색 되어 있는 게 5G 코어 네트워크이거든요. 이거를 깔지 않고 그죠? LTE 코어를 그대로 연결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좀 자세히 다시 보면은요. 네. 지금 이 단말기는요. 양쪽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쪽 잡고 이쪽 잡고 있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컨트롤입니다. 예, 컨트롤. 예. 그러니까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거고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거고 사용자 데이터를 보내고 점선은 이제 컨트롤 신호를 이제 주고받는 건데 컨트롤에 관련된 모든 서버들은 전부 여기 EPC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단말기는 컨트롤 정보들은 이 점선을 따라서 EPC에 있는 서버들하고 접속이 되고요.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는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면 데이터 이렇게도 보내주고 이쪽으로도 양쪽으로 동시에 아까 얘기한 듀얼 커넥티비티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기존의 LTE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전에 LTE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5G 기지국을 깔아가지고 듀얼 커넥티비에서 성능을 높이는 게 이게 이제 초기 단계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NR 같은 경우에 뉴 라디오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기지국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벽에다 붙이는 작은 사이즈 기지국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스몰 셀이에요. 커버리지가 넓지 않으면서 군데군데 다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요 이 단말기들은
예, 여기도 접속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매크로셀, 영역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매크로셀에서 또 잡고 양쪽을 다 잡을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설계한 이제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NSA 구조다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망 구조를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여기 처음에 LTE입니다. LTE 기지국과 LTE 코어가 있고, EPC, LTE.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5G를 도입을 할 때는요, 도입할 때는 LTE의 EPC를 그대로 쓰고요. 여기 LTE 기지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NR 기지국을 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NR 기지국이 LTE 코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코어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단말기는 여기 요 영역에 들어간 단말기는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죠. 듀얼 커넥티비티. 그죠? 예, 하는 게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냐면 NSA, 요걸 모약점 non standalone이라고 해요. non standalone. 이게 왜 non standalone의 뜻이 뭐죠? standalone은 이제 혼자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non standalone은 나 혼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5G 입장에서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LTE와 같이 존재를 한다는 의미에서 non standalone입니다. 예. 5G 혼자만 존재할 수 없다. 왜? 5G 코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LTE 코어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LTE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탠드 언론을 할 수 없다. 나 혼자만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스탠드 언론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5G 코어가 없이 5G 코어 네트워크 없이 LTE 코어 네트워크만 통해 가지고 연동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그죠? 물론 여기 LTE 기지국만 있을 때는 뭐 5G 접속이 안 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양쪽이 다 잡힐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은 5G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컨트롤은 여전히 이 LTE를 통해서 컨트롤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점선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점선 부분. 네. 그리고 양쪽을 다 잡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듀얼 커넥티비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더 진화를 하게 되면요. 스탠드 얼론이 됩니다. 스탠드 얼론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5G 코어가 별도로 구축이 되면요. 얘만 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단말기가 5G만 붙을 수 있는 단말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지만 전제는 뭐냐면은 5G 네트워크가 다 깔려 있어야 되죠. 단말기 어디를 가더라도 다 여기 접속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초기 단계에서는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만 군데 대도시라든지 사람이 많은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깔리기 때문에 듬성듬성 깔릴 가능성이 크다. 부분적으로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스탠더얼로만 동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LTE만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관점에서 보면 난 스탠더얼론에서 스탠더얼론하고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2018년 19년에 상용화를 할 때 NSA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NSA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스탠더얼론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실제 표준화 일정 중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리스 14까지요. 릴리스 14까지가 이제 LTE라면요. 릴리스 15, 16부터 시작해서 이제 5G 표준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릴리스 16을 거쳐서 이제 릴리스 17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기가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20기가의 최대 전송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해요. 자, 대역폭이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20기가라는 굉장히 높은 속도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역폭을 필요한 대역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를 알아야 됩니까?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알아야죠. 그죠? 다시 말해서 1초 동안에 1Hz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값이 정해져야지만 그죠? 대역폭이 나오겠죠. 네. 근데 5G에서의 최대 가능한 밴드위스 이피션시는 30 bps per Hz를 목표로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밴드위스 이피션시 결정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변조 방식을 쓸 거냐가 하나 있고, 그다음 안테나를 몇 개 쓸 거냐, 미모 그죠? 예, 스페셜 멀티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안테나를 4개 보내는 쪽에 4개, 받는 쪽에 4개면 곱하기 4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 공 하나 던졌을 때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 그 다음에 안테나를 몇 개 사용하냐 이런 것들이 이어가지고 위해서
밴드위스 에피션시가 정해지는 것은 최대값이 30bps/Hz가 됩니다. 그럼 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0을 기준으로 해서 20GBps/20GBps 이거 20GBps가 나오려면은요. 예, 1Hz로 30bps를 보내는 거니까 20GBps가 나오려면은 이 20GBps를 3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600MHz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대역폭이 600MHz 이상이 돼야만 600MHz 600MHz 이상의 채널 대역폭을 가져야만 20GBps 전송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우리가 6G에서 목표로 하는 최대 20GBps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역폭이 600MHz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5G 주파수 600MHz 이상 할당을 했습니까? 예.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5G 주파수로 어떻게 할당했다 그랬죠? 6기가 이하에서는 통신 사업자당 100메가씩 할당하고 LGU 플러스 80이라고 그랬고요. 80메가헤르츠고 나머지는 100메가헤르츠. 그러면 그 100메가헤르츠 받아가지고는 이 600메가헤르츠를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6기가 이하에서는 100메가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들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6기가 이상 그래서 28기가죠. 28기가 대역에서는 사업자당 800메가씩 할당해줬죠. 그죠? 예, 800메가를 할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 600메가헤르츠의 요구사항이 만족이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20GBps의 최대 전송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8기가 대역의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28기가 대역을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낮은 주파수 대역만 가지고는 우리 목표라는 20기가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